사람 만들기가 초반 그 아산선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받으신 것처럼 에시프레스라는 데로 바뀌어서 출판사가 누구인지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 원장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도 저희가 모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의 다 아시겠지만 그 한 원장님 조국에서 3대 부통령이신 그 한태영 그 부통령이시고 독립운동 가치관이시고요. 또 아시겠지만 그 부친이 그 아웅산 테러 때 돌아가셨던 그 한병준 비서실장이시거든요. 저기 중학교 때는 이대 불통을 나오셨고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자 같은 원시 자료 같은 거를 다 번역하고 막 그러셔서 어떻게 한자를 배우셨냐고 여쭤봤더니 그 80년에 대만에 가서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저 한자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보시면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양해 말씀할 것은 예전에는 책을 모델을 다 나눠드렸는데 좀 바꿔서 내식으로는 책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보시지 않는 분들한테도 나눠주는 건 좀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사전 신청해서 신청하는 분들만 나눠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신청한 분들만 좀 나눠드리는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12월 토론에 관한 말씀은 나중에 12월에 말씀드리고요. 큰 박수로 우리 한 원장님. 예, 다시 한번 황재봉 원장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재봉입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놀랍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모이신다라는 게 웬만한 모임에 가면은 회원이 한 30명인데 실제로 모이는 건 한 10분이나 이런 모임들이 대부분이신데 정말로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한국 사람 만들기가 벌써 지금 받으신 책이 4권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4권 내용만 갖고도 며칠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왜 이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을 쓰게 됐는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PPT 안에 준비됐다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목은 또 왜 저렇게 붙였는지, 한국 사람이 왜 안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지, 왜 아직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누가 만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책의 그냥 표지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4권도 두껍지만 1권이 한 600페이지 되고요. 2권이 840페이지고 3권이 1006페이지고 4권이 좀 줄어들어서 82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책을 이렇게 길게 쓸데없이 사실 저도 들고 다니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들고 다닙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근대사가 한 95%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왜곡되어 있고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너무 많이 왜곡이 되어 있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래서 제가 미국서 이제 92년에 학위를 따고 돌아와서 정치 사상을 제가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철학을 해가지고 고대 중세 서양 정치 사상, 근대 서양 정치 사상, 탈근대 정치 사상, 그리고 이제 동양 정치 사상까지 이렇게 4과목을 제가 연대해서
강의를 쭉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상을 강의를 하면요. 사상이라는 게 뭐 플라톤에서부터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해갖고 쭉 이제 뭐 미리 어쩌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와서 한국 사회에 적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적용? 근데 한국 상황에 적용을 하려다 보면 한국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근데 한국사를 들여다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앞뒤 예를 들어서 친중 위정척사파에 대해서는 어떤 책을 읽으면 위정척사파가 굉장히 우리 거를 지켜내려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어떤 사람인 것 같다가도 또 이 사람들이 쇄국 정책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그 쇄국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걸어 닫았으니까 근대화를 늦췄으니까 또 나쁜 것 같고 그럼 이제 개화파가 있으니까 개화파를 보면은 개화파는 그래도 개화를 하겠다 근대화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좋은데 근데 또 일본하고 친일을 했다고 해서 또 나쁘다 그러고 하여튼 그러면서 또 이 시대에 의정축사파도 있었고 개화파도 있었고 기독교도 그때 들어왔었고 여러 가지가 사회주의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민족주의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서로가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인지 이렇게 정리는 하나도 안 된 채 우리 그냥 단어들만 외우고 이름만 외우고 날짜만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지금 지배적인 해석은 완전히 틀린 해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자세히 쓰다가 보니까 좀 장황해져서 책이 길어졌고요. 원래 계획은 5권으로 끝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한 7권, 한 8권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문 그만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66년에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아버님이 그때 연대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미국에 교환 교수를 하셨습니다. 66년에 예일로 가셨는데 뉴헤븐이라는 동부에 있는 도시로 갔는데 진짜 이제 동양 사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던 때죠. 그럼 제가 이렇게 길가를 가면은 어디 뭐죠 이렇게 물건 사러 어디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제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가면은 가다가 이렇게 제 또래 아이의 이제 미국 아이들 백인이 되는 흑인을 이렇게 만나면요 얘네들이 저를 보는 순간 눈들이 이제 동그래지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고 차이니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다가 한 1년 되니까 이제 영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뭐 금방 영어가 돼서 1년 하니까 뭐 영어가 되고 1년 반 되니까 영어는 잘 되는지 한국말 잊어버리게 되고 어렸을 때 딱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영어가 좀 되기 시작해서 제가 어느 날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데 어떤 애가 차이니즈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걔가 이러고 있는데 제가 가서 I'm not Chinese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이제 깜짝 놀라면서 Japanese 그러는 거예요. Japanese 그래서 I'm not Japanese 그랬어요. 며칠 김에 그랬더니 내가 놀래갖고 야 그럼 what are you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I'm Korean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아십니까? What is that? 그 1960년이죠. 한국이 뭔지 요즘의 젊은 사람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한국 가수가 무슨 월드컵 개막식에 나오고 이게 진짜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엄청난 쇼크를 먹고 한국 사람이 뭔지 몰라? 그럼 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지? 이거 중국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지? 일본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지? 이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먹고 굉장한 평생의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야 한국을 설명해야 되겠다. 한국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나의 필생이고 그래서 나름 이제 그때부터 그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고 박사학위 논문도 그랬고 연대에 와서 가르칠 때도 내내 저 나름대로 가장 큰 문제의식은 한국 사람은 누굴까? 중국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고 일본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고 한국 사람을 규정하는 DNA, 엑기스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뭘까? 이걸 이제 저 나름대로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도 연구해보고 무속 신앙도 연구해보고 소위 우리 거라고 하는 것들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한국 사람의 엑기스를 찾고 다녔는데 99년에 제가 미국에 학술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때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한국학 관련 학술대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대회에 가갖고 저 말고 미국 교수 한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한국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제 기억에는 서강대에서 박사학위까지도 땄던 것 같고 부인이 한국분이고. 근데 이 교수가 이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거기서 발제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국 가서 살아봤는데 참 한국말이 이상하더라. 특이한 게 뭐냐면 영어에는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 사람을 지칭할 때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말에는 코리안에 상응하는 한국말이 단어가 없더라 그래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왜 없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데니스 하트라는 친구였어요. 데니스 하트라고 켄트 주립대학에 있었는데 자 영어로는 알아. 영어로는 남한에 살면 사우스 코리안, 북한에 살면 노스 코리안, 뭐 미국에 살면 코리안 아메리칸, 일본에 살면 코리안 자파니즈, 중국에서 코리안 차이니즈 이러면 되는 건데 한국말로는 남한에 살면은 한국 사람, 북한에 살면 조선 사람, 중국에 살면 조선족, 중앙아시아나 러시아에 살면 고려인, 미국에 살면은 제미교포, 아니면 일본에 살면 제일교포인데 제미교포나 제일교포는 주어도 없대요. 제미교포 그러면 미국 건너가 사는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 미국 건너가도 제미교포예요. 제미화교 그러면 미국 건너가서 사는 중국 사람. 제일화교 그럼 일본 건너가서 사는 중국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제일교포 그러면 일본 건너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어도 없다 그러면서 안 돼. 근데 이게 왜 다 같은 사람이에요? 영어로 하면 이게 코리안이 다 같은 사람인 거다 알겠는데 너희들 자꾸 같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름도 호칭도 다른데 왜 같은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꽝 한 대 맞고서 진짜 그러네.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다 다르지? 호칭이 우리가?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럼 조선 사람, 북한이 자기네를 조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조선 사람은 어디서 온지 알겠더라고요. 조선에서 왔죠. 한국 사람은 언제부터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 이 호칭을 우리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지? 그래서 제가 와갖고 찾아왔습니다. 와서 한국 사람을 언제부터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했는지 한국의 공식적인 매체가 언제부터 우리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호칭을 하기 시작했는지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조교도 시켜보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가장 오래된 기록은 1962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의 한국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 전엔 뭐였습니까?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내내도 조선인, 조선인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선은 이제 조선 사람은 조선이 있었으니까 조선 사람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선이 1897년에 대한제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중근 의사가 자기를 대한제국 군인이 그러잖아요. 대한국인이에요. 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대한국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조선 사람 하다가 언제부턴가 한국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오래된 기록인데 만일에 그렇다고 더 오래된 것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아무리 오래돼봐야 뭐 7, 80년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한국 사람은 60년 된 사람이구나. 60년밖에 안 된 나라 사람이다. 반만년 역사?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기 대부분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장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하고 노래 늘 배웠는데요.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새나라구나.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나라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글이라는 글을 갖고 정문서를 기록을 하기 시작하고 신문이 나오기 시작하고 책이 나오기 시작하고 역사를 쓰고 철학을 쓰고 문학을 한글로 쓰기 시작한 지 춘원 이광수 무정 이후를 처음입니다. 한국 문학이요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한국 철학이요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되게 이율곡 정다산이 쓴 거는 중국 철학입니다. 유교 철학입니다. 분명히 중국 전통 속에서 쓴 철학입니다. 한국 문학은요, 춘원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문학은 전부 다 중국 문학이죠. 한문으로 되어 있는. 역사요, 우리나라 역사책 없습니다. 한서, 위지동이전, 그게 왜 우리나라 역사책들입니까? 중국 역사책이죠. 완전히 새글, 말은 오래되죠. 글, 문학, 역사, 철학, 체제, 이념, 전부 다 새 나라입니다. 완전히 새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 호칭이 아무리 달라도 그렇지. 그래도 그러면 이 소위 코리안들을 엮어주는 그래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 DNA가 있지 않느냐? 엑기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한 민족이, 소위 말하는 한 민족이 공유하고 이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다, 같은 나라 사람들이다, 동족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언어, 풍습, 이념, 종교, 인종 이런 것이 같아야지 됩니다. 그럴 때 이게 한 민족,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국을 갖고 제가 이제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요. 한국말을 잘한다고 한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요새요,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 잘합니다. 이번에 부임한 주한 영국 대사는요,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주한 영국 대사 신임 인사. 그 한국말로 인사말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우리가 모두 외교관이 영어로, 다 영어로 하지만은 한국에 오는 외교관들이 점점 한국말 합니다. 세계에서 지금 뭐 불어보다도 많이 배우려니 한국말이다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한국말은 전혀 한국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풍습이요. 저는 한국같이 정체성 없는 풍습이 엉망인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결혼식이요. 이게 어느 결혼식인지 모릅니다. 양식으로 입구석 들어가갖고 하고 또 곧바로 한국으로 다 가리고 한 번 더 합니다. 패백실 가서 패백하고 완전한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장례식이요? 우리가 언제부터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가갖고 장례식을 시작했습니까? 한 20년이나 됐을까요? 30년 됐을까요? 요새 병원은 순전히 장례식장 지어서 장사한다고 그러던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병원에 오면 제일 놀라는 게 들어가면 장례식장이 있대요. 그래서 왜 병원에 저기 장례식장이 있냐고. 병 고치러 지금 들어가는데 죽어서 나가라는 얘기냐고. 왜 이게 병원에 장례식장이냐고. 굉장히 이상해요. 외국 사람들이요. 아무튼 그럼요, 옛날 상례는 다 없어졌죠. 그럼 우리가 무슨 전통의 예절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외국 사람이 와서 한국식 결혼식이나 장례식 보여달라 그러면 당혹스럽게 이럴 데 없습니다. 보여줄 게 없습니다. 이념은 뭐 하도 달라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고, 쪼개진 나라 속에서도 서로가 너무 달라갖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사람인데 저런 생각을 하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종교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요. 전 세계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다양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미국보다도 훨씬 다양합니다. 미국 이민의 나라입니다. 이민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개신교고요. 천주교 조금 있고 물론 유대교 조금 있고 이슬람도 점점 많아지지만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런 데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개신교가 서양 종교가 20%가 넘고 거기 천주교까지도 10% 하면은 30% 이상이 서양의 종교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시아 국가 보셨습니까? 스페인 하나죠.
스페인이 카톨릭입니다. 왜? 100% 카톨릭. 400년 동안 스페인 그 식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이, 그럼 종교적으로 일본이 뭡니까? 일본은 구교, 신교 다 합쳐서 1%가 안 됩니다. 중국 없고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일본 하면 불교 아니면 신도, 월남 불교, 말레이시아 이슬람, 인도네시아 이슬람, 태국 불교, 인도 힌두교, 파키스탄 이슬람, 중동 다 이슬람, 이태리 카톨릭, 스페인, 프랑스 카톨릭, 독일 반반 개신교 카톨릭, 영국 성공회,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루터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대개 웬만한 나라가 웬만하게 종교랑 일치가 돼요. 아주 절대 다수 종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놀랍게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종은 있지 않느냐? 인종이요? 글쎄요. 한국의 성씨가 1985년 당시 275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미 그 중에 136개 성씨가 자기 족보상 귀화 성씨라고 그랬어요. 외국에서 온. 자기 조상이 다 외국에서 왔다 그랬어요. 저희 그 장모님이 연한이시세요. 연한이씨라서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연한이씨가 뭐 조선시대 대제하고 제일 많이 배출을 했고 막 딴지 알아주는 데는 다 아는 데는 안다고 늘 자랑하셔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연한이씨요? 이대위 장군 그 시조가 소종방의 부관이었어요. 다 그렇게 와요. 근데 무슨 단일 민족입니까? 다문화적이죠. 물론 태반은 중국서 온 게 진짜 중국서 선조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중국서 온 게 멋있었어요. 다 뭐 한나라 때 왔고 당나라 때 왔고 아니 뭐 하나라 때 왔고 은나라 때 왔고 이래야지 됐었던 거죠. 아무튼 과반이 귀화성씨였습니다. 2015년에 제가 책 쓰기 시작하면서 찾아봤더니 지금도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한국의 성씨. 그 당시에 5,580개인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한 5,800개 됐더라고요. 우리가 2006년부터 다문화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귀화를 할 때마다 근데 그 중에 4,074개 성씨가 한자가 없는 성씨예요. 그러면 파키스탄 사람이 와서 귀화를 하면은 자기가 이슬람아바드의 모하마드다. 그러면 그걸 본인이 이슬람아바드 한글로 쓰지 뭐 한문으로 쓰겠습니까? 그걸? 그렇죠? 자기 이름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저렇게 돼요.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냥 인터넷에 다 떠 있습니다. 소위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인데 딴 거 보시지 말고 맨 밑에 군대만 보세요. 2019년 다문화 가정 출신 군 복무자가 2019년 3,000명, 2022년 5,000명, 2028년 12,000명. 점점 늘어납니다. 한국서 태어나서 한국말만 배우고 한국 교육만 받고 자기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려고 군대 간 친구. 우리가 단일 민족입니까? 원래도 아니었고 점점 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내가 뭔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한국 사람의 엑기스, DNA, 공통점 없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한동안 유교를 굉장히 많이 공부했습니다. 여러 번. 근데 유교를 할 때 문제가 된 게 여성분들이 왜 하필이면 유교이에요? 한국 사람의 본질이 왜 하필이면 유교이에요? 그 다음에 무속을 막 연구하고 그러면요. 기독교인들이 왜 무속이 우리 적냐고 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은 한국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해졌을까? 왜 다양했을까?
그렇게 질문을 바꿔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런 이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저 나름대로 얻은 다음부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걸 역사를 정리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역사를 정리해보니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선 조선 사람은 분명히 있었다. 그럼 조선 사람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어갖고 지금 그 조선 사람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그걸 대체하는 한국 사람이 나오는 건데, 그럼 이 조선 사람은 도대체 뭐였는가를 제가 일단 일부에서 조선 사람 만들기라는 부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사람 만들기를 왜 썼느냐면요, 조선 사람도 완전히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왜? 1392년에 조선을 주자성리학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만듭니다. 그럼 주자성리학이라는 것은 주자라는 사람이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죽은 남송의 철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사상을 가지고 1364년 명나라가 처음으로 주자성리학이라는 이념을 갖고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1392년 30년 만에 나라를 완전히 새 이념을 갖고 세우는데, 그 새 이념을 갖고 나라를 세울 때까지 조선의 종교는 뭐였습니까? 불교였습니다. 천년 불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동진에서 누가 무슨 누가 이 불상하고 뭐를 갖고 들어와갖고 고구려의 전로가 된 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를 불교가 전래된 거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300몇 년이거든요. 370. 그럼 300년에서부터 1392년까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뭡니까? 전부 다 불교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유적들이요, 관광 유적의 거의 90몇 %는 뭡니까? 불교 유적입니다. 팔만대장경, 석굴암, 무슨 불국사, 무슨 법주사,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천년 불교한 나라를요, 무지막지하게 주자성리학이라는 제도로 바꾸는 게 그게 조선입니다. 태종과 세종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이냐면은 그 두 아버지 태종 때에 3000개의 절을 300개로 줄입니다. 세종이 다시 300개의 절을 30개의 절로 줄이고 전부 다 폐쇄시켜버리고 환속시켜버리고, 종교 탄압도 인류 역사에서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심한 종교 탄압을 하면서 불교 절에 다니지 말고 중국식 종법 제도를 들여와서 관혼상제라는 거를 해서 하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나라를 다 뜯어고칩니다. 제사라는 게 지내본 적이 없는 그 제사를 지내게 하고 장가만 가던 사람들, 고려시대 조선 중기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고려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무조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율곡이요, 외가, 오죽헌에서 친사임당의 친정인 외가 오죽헌에 가서 자랐다 그러잖아요. 그게 친사임당의 외가예요. 전부 다 외가에서만 자랐습니다. 조선 초 전반기의 성리학자들 전부 다 처가선산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외삼촌, 작은 아버지보다 외삼촌이 가깝고 고모보다 이모가 가깝고 외할머니가 훨씬 가까운 이유가 뭡니까? 무조건 외가에서 자랐었어요. 아직도 식당 가면은 이모라고 그러죠. 이모. 그렇게 해서 위로부터 지독한 개혁을 통해갖고 결국은 만들다 보니까 조선 사람이 이제 18세기 이후가 되면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 사람들의 72%가 제사를 지냅니다. 주자라는 사람이, 주희라는 남송의 철학자가 만든 주자가래라는 그 책에 의해서 유일무이하게 중국 사람도 안 하고 일본 사람도 안 하고 월남 사람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는 거를 조선 사람들만 아직도 그대로 그걸 따라서 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기네스북에 오르고 무슨 유네스코 문화유산 하려면 이런 거를 해야 돼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19세기 말이 되면 조선 사람이라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삼강오륜, 사서삼경 이런 게 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관원, 산홍공상 해갖고 이런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1910년에 이 나라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을 때 제가 역사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논쟁적이,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실 때 논쟁적인데 뭐 역사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하자가 없는 일인데, 뭐냐면 조선이 망했을 때는 나라만 뺏긴 게 아니라 1910년이 되면요, 사실은 조선 사람들 대부분이 조선 내 문명을 거부를 합니다. 주자성량을 거부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천주교. 천주교가 1784년에 도입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 조선같이 이상하게 자기의 글자, 알파벳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습니다. 한글이라는 거를 뭐 1446년 뭐몇월 며칠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공표를 했는데, 여러분 스페인 알파벳이, 영어 알파벳이, 독일 알파벳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라틴 알파벳 아무도 몰라요. 그리스 알파벳 아무도 몰라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카톨릭이 딱 시작된 날이 있어요. 종교가 시작된 날이 있어요. 1784년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때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연행사로 가는데 서장관을 따라갔는데 그 밑에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가갖고 남천주교당, 자금성 바깥에 북천주교당, 남천주교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나라 때부터 이미 천주교 그 예수회가 와서 마테오리치 이런 사람들이 선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선교에 성공을 해갖고 큰 성당들을 자금성 바로 앞에다 지어놓고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자기네끼리 성호학파들이 성호가 가지고 온 그 아버지랑 이런 사람들이 가져온 중국의 서적들을 읽으면서 서양 서적들을 다 읽고 그 중에 천지술이 이런 것까지 읽으면서 점점 공부를 해갖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태천의 천진함에 있는 주어사라는 데 숨어 들어가고 거기서 강학을 하면서 자기네끼리 서양 서적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그때 이제 이벽이라는 사람이 이승훈이 거기 간다니까 너 아버지 따라가서 거기 가갖고 가면은 거기 주교라는 분 있을 테니까 그분한테 영세를 받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가요. 그래서 이승훈이 주교 그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그 바티칸에다 보고서를 써놨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주교가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웬일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젊은 멋있는 청년이 나타나서 세대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중국 선교를 16세기부터 했고 일본 선교를 16세기부터 했습니다. 프란시스 아비엘르 신부가 일본에 선교를 해갖고 규슈가 전부 다 카톨릭이 돼갖고, 고니시 유키나카 아시죠? 소서행정 고니시 유키나카가 아우구스티노 고니시였어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포르투갈 종군 신부님을 모시고 와갖고 전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에 울산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개종도 시킵니다. 그 신부님이. 근데 조선에는,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에 그때부터 보냈는데 조선에는 한 명도 보낸 적이 없다.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으로 카톨릭 선교사가 들어옵니까? 1804년에 주문모 신부, 중국 신부가 들어온 게 최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교사가 안 보냈는데 자생적으로 와서 그래서 받아가요, 세례를. 그런데 저는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이승훈, 이벽, 권철현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뭐예요? 명문 4대부 집안 자제들이에요. 이승훈은 형이 좌포도 대장이었어요. 경찰국장이었어요. 몇 대째 명문 무반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4대부가 뭡니까? 주자성리학의 목사님들이에요. 사제들이에요. 신부님들이에요. 주자성리학을 지키는 건 4대부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4대부들이 무슨 뭐 천민이나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백정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핍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선의 주인들이어야 되는 그 4대부들이 자기네가 가서 굳이 딴 종교를 들여와요. 그리고 박해를 시작하는데 제사를 안 지내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윤지충 이런 사람들이 어머니 위패를 돌아가셨는데 위패를 모시지 않고 그러니까는 박해를 시작하는데 10,000명이 죽어가면서 끝까지 지켜내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주자성리학 갖고 안 된다라고 주자성리학의 지도층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조선 문명에 대한 거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시면 동학, 개화파, 개신교, 민족주의가 들어온 거 뭡니까? 주자성리학 갖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10년이 되면 뭡니까? 나라는 뺏기고 자기 전통 문명은 다 거부를 했어요. 그거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사실.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 할 수 있는 건 새 나라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거. 조선의 멸망을 누가 슬퍼했는가? 여러분, 우리 당연히 뭐 시리아 왕성대국부터 누구죠? 매천, 황원 자결하고 민충전공, 민영환 민충전공 자결했고. 근데 여러분, 자결한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500년 된 나라가 망했는데요, 그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 죽은 왕족 하나도 없고, 누구 하나 암살하고 죽은 왕족 하나도 없고, 사대부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슬퍼했겠습니까? 여성들이 슬퍼했겠습니까? 아니, 이름도 없었습니다. 여성들 이름도 없었어요. 천민이요? 아니, 천민이 왜 슬퍼합니까? 무반이요? 아니, 슬퍼했습니다. 서출이요? 안 슬퍼합니다. 서북인이요? 향리요? 평민이요? 5%가 안 되는 4대국, 그것도 남자들만 아마 슬펐을 겁니다. 어디서 드러나냐면 3.1운동에서 드러납니다. 3.1운동은 고전의 인산, 장례식입니다. 그러면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 국권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면 지금 빼앗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조선이죠. 국권을 회복해야 되면 어느 나라 회복을까? 조선의 국권을 회복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3.1운동 하신 분들 중에서 조선을 복원하자, 순정 황제를 다시 모셔오자, 명친왕을 모시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3.1운동을 기어로 만들어진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가 우리는 조선을 다시 복권시키려고 하는 운동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500년이 된 나라인데 한 단체도 한 사람도 그거를 다시 복원하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뭐 명나라 망하면 남명 끝까지 싸웁니다. 뭐 송나라 망하면 무슨 송이 싸우고, 무슨 뭐 원나라 망하면 절로 도망가서 계속해서 두 권을 만들어서 싸우고, 무슨 뭡니까? 로마노프 니콜라이 2세가 레닌한테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100개 러시아가 일어나가지고 수십 년 싸우잖아요. 거대한 내전을 벌이면서 조선은요 500년간 아무도 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뭡니까? 그럼 국권을 회복하는 날이 올 텐데, 국권을 회복하면은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죠. 조선을 다시 세울 게 아니면은, 조선이 아니면 무슨 나라를 만들 겁니까? 무슨 종교? 무슨 철학? 무슨 이념? 뭘 갖고 만들 겁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면서 찾기 시작한대요.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그래서 도쿄로 가고 오사카로 가고 교토로 가고, 일본식 근대화가 뭔가, 일본식 부국강병을 해보자, 아니면은 미국으로 가고 호놀룰루로 가고 샌프란시스코 가고 뭐 로스앤젤레스 가고 워싱턴으로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강한가, 미국식, 이게 기독교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딜 갑니까? 중경, 뭐 북경, 남경 뭐 다니고, 뭐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로 가서 사회주의가 나오니 마르크시즘이 나오니까 소비에트라는 이런 사회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시고,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정말로 한때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바깥으로 나간 사람은요, 명나라하고 청나라 사신으로 간 사람들하고 일본 통신사로 간 몇 사람들하고요, 그리고는 임진왜란하고 명자월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빼놓고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닫힙니다. 철저하게 쇄국이 돼요. 임진왜란 끝나고 삼포 열었던 것 중에서 부산포만 남겨놓고 닫아버리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완전히 청나라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만주에 한족도 못 들어가게 해요. 유조변이라는 버드나무 철책을 쳐놓고 거기는 자기네 신성한 땅이라고 한족도 못 들어가고, 한족들이 이민 가기 시작한 게 1880년대입니다. 그래서 만주가 굉장히 뒤늦게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해금령이 내려지죠. 왜구들 때문에. 그럼 바다에 나가서 원양 어업도 못했어요. 그렇게 갇혀있던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은자의 나라, 헬멧 킹덤이라고 부를 정도로 별명이 붙었던 나라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코리안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175개국 720만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뭐라는 겁니까? 나라를 찾으면은 뭐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개종해보고, 새 인연 받아들여보고, 신문 만들어보고, 조직해보고, 자금 모아보고, 별 투쟁을 다 해보면서, 아, 국골 회복하면 난 이런 나라 만들어야지, 이런 나라 만들어야지 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1945년이 되니까 전혀 뜻하지 않게 아무도 예측 못했는데 해방이 됐습니다. 전부 다 몰려듭니다. 전부 다 다시 한반도에 와서 이런 나라 만들자, 이런 나라 만들자 하니까 합의가 일어납니까? 합의가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았던 정비해왔던 조직과 모든 게 노하우가 있고 인적 그 네트워크가 있고 그 뒤에 막강한 강대국들이 그걸 빌어주고 있는데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그래서 패배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갈라진 나라에서도 양쪽에서 독재를 하면서 다른 다양한 걸 눌러야죠. 하나로 통일을 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와서 어떻게 됩니까? 민주화가 되니까 그동안에 권위주의 시대 때 꾹꾹 눌렸던 그 다양성들이 다 오히려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리하기를, 자,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양하지만 그래도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기에 저 나름대로 고심 끝에 5종류의 한국 사람이 있다. 5종류가 뭐냐면은 친중의정책사파, 친일개화파, 친미기독교파, 친소공산주의파, 인종주의 또는 민족주의파, 5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중의정책, 우선 앞에 친중, 친일, 친미, 친소를 붙이는 이유는요, 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친중, 친소, 그럼 단어가 이상한, 어감이 완전히 중립적입니다. 친중파? 그럼 뭐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친러파, 친소파, 아무거나. 그런데 친일파, 친미파, 이것도 이상해요. 점점 강조할수록. 그러니까 한국말에서 제일 나쁜 말이 친일파예요. 역적, 매국노, 그 말들보다도 더 나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역적, 매국노라고 불러봐야 아는데 친일파 그러면 이제. 근데 왜 어떤 특정 나라를 좋아한다거나 그쪽 나라를 또 배우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쁜 어감을 갖게 됐을까? 저는 여기에 친미도 이제 점점 그럽니다. 여기에 저는 굉장한 음모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그렇게 안 받아들이겠다. 그
그 단어의 어감을 나는 그냥 계속 씀으로써 중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죠. 뭐 일본 좋아하는 사람, 일본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 친일 대화가. 그래서 그거를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는 우리 뭐 국제 정치학에 있어서 우리의 주변 사강만이 아닙니다. 문명사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쳐고 서로가 교류 속에서 조선 사람도 만들어지고 고려 사람도 만들어지고 이제 한국 사람이 지금 특히 한국 사람이 그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정을 해야 되기에 제가 앞에다가 이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친중의적 적사파가 뭐냐면요, 한국 사람은요 아직도 뭡니까? 사서삼경, 노노맹자, 한국 겁니까? 중국 겁니까? 공자맹자가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근데 거의 헷갈려요. 노노? 유붕이 자원방매하니 불영락허 뭡니까? 불결로 뭡니까? 그럼 우리 거죠. 충효 우리 거죠.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제갈량. 어떻게 삼국지를 모르고 한국 사람입니까? 북글씨요? 한문 잘 알아야죠. 한자를 잘 알아야죠. 지식인이죠.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북글씨 휘어 정도는 그걸 좀 할 줄 알아야죠. 연초에. 중국 문명은요, 우리 속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72%가 아직도 제사를 지냅니다. 주자 가례에 의해서. 그럼요, 한국 사람이 뭐냐? 당연히 예의범절 지키는 사람들, 성광훈련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무지하게 많습니다. 친일개혁파. 친일개혁파는 이제 뭐 우리가 김옥균, 박영효, 뭐 서재필, 서광범 이런 분들인데, 윤치호. 1880년대 초에 일본해를 어떻게 건너가서 일본을 보고 나서는요, 이 조선반도, 한반도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최초로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서 최초로 문명이 중국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온 거구나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반만년 역사 속에 이 조선반도에 사는 사람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문명은 중국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은 야만 중에 야만, 외놈들. 우리는 동이족이라서 동쪽 오랑캐지만 이건 우리보다도 더 못한 왜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우리가 일본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본보다 우월하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국으로부터 오는 문명을 우리가 먼저 받아서 우리 거를 전수해줬다 그러는 거지, 우리 거 전수해줬다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슨 뭐 누구죠? 왕인이 가서 쇼토쿠 대장한테 뭐 한자하고 뭐 불교를 전달해줬다라고.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온 거? 중국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문명에 전수하는, 일본에 전수한다는 입장에서 일본보다 낫다. 이제 어쨌든 그러고 있었는데, 김옥균, 박영효 이분들은 일본을 가서 보면서 서구 근대화를 받아들여갖고 메이지 유신한 일본을 보고서는, 야, 문명? 일본이 문명이네. 중국? 야만이네, 이거. 전근대적, 봉건적 야만이네. 전족이나 하고 앉아있고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봉건적인 신분 체제 속에서 병들어가고 있는 나라네 라면서 이걸 비판. 그러니까 조선 사람 최초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세계관에 정합니다. 문명이 저쪽으로부터 온다. 서양으로부터 오고 일본을 거쳐서 오는 게 이쪽이 문명이지 중국의 문명이 아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한국 사람 대부분이 아직도 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중국, 그러니까 친중은 괜찮고 친일은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거는
다 일본. 전 롯데호텔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정말 일본하고 똑같다는 생각 참. 거기도 일본하고 롯데는 굉장히 비슷해 진짜. 아무튼 이 문명이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의식적으로 배우려고 했었습니까? 그런데 일본을 배우려고 하면 뭡니까? 이제 친일파, 토착 외국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 일본을 배워야 되겠고, 그렇지만 일본을 적으로 생각해야만 되는 이 이상한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게 유니클로 이런 거예요. 유니클로 무지 상품, 무인 상품 이런 거 얼마나 싸고 가볍고 좋아서 품질이 좋아갖고 제가 살고 있는 그 광주 거기에도 수도 없이 유니클로 매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맨날 이만큼씩 사오다가 뭐 일본 정치인들이 어쨌다 그러면 갑자기 그거 배워서 불매운동해요. 그러다 또 지나가면은 또 세일하면 줄 서갖고 세일하고 이만큼씩 사갖고 나오고. 이거 어쩔 줄 몰라요 지금 일본에 대해서. 아무튼 이런 뭐 축구를 해도 일본이 이겨야 되는 거고. 하여튼 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친일 개화파를 몰라고 친일 개화파를 몰라갖고는 도저히 우리가 한국 사람 설명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친미기독교파. 친미기독교파 뭐 미국은 기독교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너무나 많이 그 1884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884년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민영이기 서재필 뭐 김옥균도 그랬지만 서재필 서재창 칼에 맞아서 7군데를 찔려서 완전히 죽게 된 거를 그때에 마침 2개월 전에 조선에 정착한 호레스 알렌이라는 의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달려와서 3개월에 걸쳐서 민영이를 살려내요. 그러니까는 너무 놀랍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니까 고종하고 민비의 가장 사랑하는 조카였는데 차세대 이제 민씨 척쪽에 우두머리인데 뭐를 해주냐 했더니 광해원 병원 지어주세요. 해서 광해원을 줬어요. 그래서 1885년 4월 7일 날 광해원이 열려요. 서양 의사가 서양 병원이 열려요. 갑자기. 그러면서 조선의 개신교의 선교와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광해원은 물론이지만 보구여관 최초 여성 병원, 동대문 병원이죠. 그런 병원들이 이제 또 만들기 시작하고 나중에 뭐 세브란스도 생기고 배제, 이화, 숭실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의료와 교육에 있어서 완전히 개신교가 완전히 망한 나라, 실패한 국가, failed state. 제가 4권에서 조선을 failed state라고 해요. failed state는 요즘 소말리아 이런 나라를 국제정치학자들이 failed state라고 해요. 나라 국방 안 되죠. 경제 매겨 살리지 못하죠. 교육 못 시켜주죠. 병거를 좀 고치지 못했습니다. 조선.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졌습니다. 전염병 나오면 그냥 들판에다가 버섯 하나 주고 버려요. 그런 사람들 와서 누구죠? 스크랜튼이라는 사람들이 보고서는 병원 차려갖고 알렌도 그래갖고 그거 고쳐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 데에 와서 이 양반들이 교육하고 의료, 봉사 같은 걸 시작하면서 이제 밑으로부터 개종을 시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근대화의 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더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3권에서 친미기독교파에서 강조하는 거는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투표를 언제 제일 먼저 했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투표. 우리가 1948년 재헌국회 때 투표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1887년 10월 7일인가 언더우드 목사가 자기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내가 다른 의사들하고 같이 우리 컴파운드 내에 있는 한옥에 가서 거기에서 그때 다른 목사님도 한 분 계셨어요. 그분 두 분의 기록에 나오는데 저녁이 돼서
그 한옥문을 두들기니까 들어갔더니 거기에 12명의 정장을 한 한국 조선 남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의논을 해서 그 자리에서 장로 2명을 투표를 통해서 장로 2명을 선출했다. 그래서 그게 세문안 교회가 됩니다. 최초의 장로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면 장로교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상권에서 종교개혁 문제를 굉장히 몇백 페이지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칼뱅이라는 사람이 제네바에 가갖고 천주교가 아니다. 종교개혁이 천주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왔으니까 그럼 천주교는 뭡니까? 교황에서부터 뭐 추기경, 주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다 위에서 임명을 하죠. 근데 개신교는 뭐냐면 그게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대안적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안적 교회를 만든 게 칼뱅입니다. 제네바에서. 그래서 칼뱅이 만든 거는 뭐냐면 칼뱅은 성경을 보고서 야 거기 성경 보면 어디에 거기 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교황이 어딨냐? 그런 거 없다. 성경에 나오는 성직자는 딱 교직은 4개밖에 없더라. 목사, 패스터, 박사, 닥터, 그렇죠? 그 다음에 디컨, 집사, 그 다음에 장로, 엘더, 요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 4명만 갖고 교회를 다시 조직을 해야 된다고 만든 게 그게 칼뱅의 개혁교회, 칼뱅주의, 리포먼드 처치, 개혁교회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밑에서 배운 존 넉스라는 스코틀랜드 사람이 그걸 스코틀랜드로 가져가면은 스코틀랜드에 가서 만든 교회가 그게 장로교회입니다. 칼뱅주의가 스코틀랜드 건너갔을 때 그걸 장로교회라고 그러고 칼뱅주의가 프랑스로 건너가면 그걸 위그노라고 그러는 거고 칼뱅주의가 영국으로 건너가면 그거를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하는 거죠. 성공회도 부족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퓨리탄이고 네덜란드로 건너가면 더치 리폼 처치,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되는 거고 이 4교파가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 바로 막스 베버 얘기니까 그 얘기입니다. 프로테스탄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칼뱅이 한 게 뭡니까? 뭐 장로교회 다니는 분들 계시고 장로는 누가 없으니까 평신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장로들이 목사님을 청빙해 와요. 그럼 뭡니까? 자기 지도자를 보통 사람들이 자기 지도자를 자기가 뽑는 거예요. 밑으로부터 뽑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는 조선 사람들이 투표를 최초로 해본 거는 1948년이 아니라 최소한 장로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1887년부터 투표 누구를 장로로 뽑을까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그래서 실제 투표를 하고 해서 저희 아까 할아버님 말씀해 주는데 할아버님이 그 연동교회에서 목사님을 하셨어요. 2대 목사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1912년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그 전부터 먼저 연동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몰락한 무반, 잘해봐야 무반이었던 것 같아요. 중이라는 무반 계급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빨리 개종을 하셨겠죠. 근데 연동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장로를 뽑아요. 장로를 뽑으면은 여러분 연동교회에서도 그랬지만은 그 홍문동 교회라는 저쪽 동대문 쪽에 있는 교회도 있고 전부 다 교회들마다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장로를 뽑으면은 꼭 천민 출신이 장로가 돼요. 왜?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장로 양반이 뭐 몇 명이나 개종을 합니까? 개종했다가는 족보에서 파임 뭐 안 되는데 그럼 전부 다 가면은 여성들, 평민들, 천민들, 백정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이제 천출들이 자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홍문동 교회에서도 실제로 나가버렸고 연동교회에서도 저희 증조 할아버지하고 몇 분이 소위 양반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양반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나가요. 그래서 경동교회, 묘동교회로 세요. 그래서 묘동교회가 양반교회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나오세요. 아버님은 가시는데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신문제 극복하고 투표를 하고 한글이요? 여러분 한글 창제가
세종대왕이 했지만 한글이 언제부터 다시 쓰여집니까? 선교사들이 재발견을 하죠. 선교사들이 와갖고 성경을 뭘로 번역을 하지 하고 왔는데 언문이라는 게 이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냐고, 언문이 뭐냐고 봤더니 완전히 버려진 글이고 그냥 무슨 이렇게 끄적끄적 옛날 얘기나 적혀있고 이런 글인데 여자들도 알고 일부는 알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건데, 야, 이거를 배워보니까 하루만을 배우고 이틀만 배우는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 이거를 써야겠다. 그래서 전부 다 성서를 한글이라는 언문을 갖고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서 번역회라는 걸 만들어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게일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뭐랍니까? 가로쓰기. 선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 선교사들이죠.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어려운 성경 얘기를 한 번도 한글로 써본 적이 없는 그 글을 한글로 전부 다 바꾸는, 번역하는 놀라운 일을 이 양반이 수십 년 동안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 문학은, 근대 한국 문학은 사실 그 과정에서 태동되기 시작한 거다. 그때부터 틀이 잡기 시작한 거고, 주식영 선생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언더우드 이런 분들 밑에서 배웠던 분들인데 우리 역사에서는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서양 사람들이 한 거라는 거에 대해서 반미주의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거를 통해서 한글까지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영향력이 이런 말할 수 없이 지대로. 그리고 이제 벌써 뭐 믿는 사람들이 한 20%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파를 몰라가고는 한국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친소공산주의파는요. 제가 시간 15분 정도 더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 친소공산주의파는 이런 겁니다. 1917년에 몰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적 러시아가 제일 세든 제국 서양의 제국 중에서도 가장 세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군대를 갖고 있고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던 러시아가 갑자기 소비에트 유니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의 그 막스주의 이념이 뭡니까?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더 이상의 그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뭐 우리를 착취한다, 수탈한다, 자본주의 시장을 통해서 그런 뭐 나라를 뺏어갖고, 그러니까 당연히 막스주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제3세계에 불같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919년 1차 대전 3.1운동이 나고 1차 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조약에서 누구죠? 우드로 윌슨이 가서 뭐 민족 자결주의 어쩌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독립 인정 안 해줬고, 월남의 독립 인정 안 해줬고, 중국은 예를 들어서 산동반도를 독일한테 뺏겼던 거를 파리 강화조약을 통해 갖고 다시 산동반도를 받을 줄 아는데 그 일본한테 줘버리지 않습니까? 전속으로. 그러니까 그때에 전부 다 월남에서는 호지명이라는 젊은 청년이 파리 강화조약에 가서 월남의 독립을 주창하다가 안 되니까 쫓겨나니까 프랑스 사회주의 사회당으로 들어가요. 중국 사람들은 거기에서 칭다오를 돌려받지 못하니까 박차고 나와서 1921년 중국 공산당이 결성이 돼요. 우리는 김규식 선생이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미국으로 왔다가 소련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에, 그러면서 이동희 선생이 이미 그 전에 이동희 선생이 코민테른하고 접선이 돼갖고, 코민테른이 이동희 선생 보고 그 자기 대표를 모스크바에 레닌이 주최하는 그 세계 공산당 대회에 보내라고 해서 가요. 그래서 박진순이 가서 레닌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진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엄청난 자본을 대줍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서양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은, 서구 유럽은 전승국들은 우리를 박대하는데 소련은 돈 내주죠, 조직해주죠, 다 해줘요. 그러니까 왜 안 넘어갑니까? 그걸 당연히 넘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박헌영, 그렇죠? 김다냐, 나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공산주의운동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긍정적 민족주의파입니다. 나라 뺏기고 자기 문명 거부했고 말 달라지고 종교 달라지고 이념 달라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를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피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강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건 피, 혈통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가 이것도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다가 친독 인종주의파라고 부를까 말까 하다가 그건 너무 헷갈릴 것 같은 건 독일 사람들이 만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요. 왜 독일이 민족주의라는,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이라는 걸 독일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17세기, 18세기 독일이 이제 다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뭐 신성로마제 거쳐서 다 갈라져서 살고 있고 비스마르크가 1860년에 통일을 할 때까지 프라시아 중심으로 통일을 할 때까지 전부 다 흩어져서 살았었어요. 영원한 공국들.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 뭐 디즈니 동화 이런 거 보면은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부터 시작해서 뭐 전부 다 뒷산에 올라가면 성 하나 싣고 공주 한 명씩 있고 왕자 한 명씩 있는 이유가 실제로 독일이 그렇게나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독일 사람들이 그때 전부 다 뭐냐면은 프랑스가 문명의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독일의 지식인들, 왕족들, 귀족들이 전부 다 불어만 합니다. 그래서 옷도 프랑스 옷만 입어요. 프랑스식으로 입고 음식도 프랑스 음식만 먹고 궁정을 지어도 프랑스식으로 지어요. 계속 그러니까 프랑스가 링과 프랑카가 프랑스어가 이제 다 공통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독일 사람들이 어떤 독일 사람들이 야 너희는 임마 네가 독일 놈이냐 프랑스 놈이냐 이제 그런 거예요. 외국물 먹었는데 너가 뭐도 그럼 이제 그 외국물 먹은 독일 사람 아니 그럼 진짜 독일 사람은 뭔데? 그랬더니 야 독일 진짜 독일 사람이 뭔지 알아? 그 질박한 독일의 민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민중은 외국물도 안 먹고 외국 말도 할 줄 모르고 외국 문명도 몰라. 우리 질박한 음식만 먹고 우리 땅에서 피땀 흘리면서 읽어가는 이게 우리의 민중이야. 그거를 독일 말로 포크라고 하죠. 폭스바겐한테 VOLK 포크입니다. 영어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어로 뭡니까? FOALK 포크성 할 때 포크입니다. 그게 포크성 김세환, 윤영주, 무슨 송창식, 양희은하던 그 포크성이라는 게 포크성이라는 게 뭡니까? 미국에도 가면 포크성이라는 게 뭐예요? 포크는 고전음악도 아니고 락앤롤도 아니고 재즈도 아니고 뭐예요? 포크성은 아펠라치아 산맥 같은데 시골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힐빌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렇게 벤조 치고 깡깽이 치고 하면서 부르는 축제 때 부르는 그런 그게 포크 뮤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디 가스리, 알로 가스리, 밥 딜런 같은 사람도 그런 포크성을 유행시켰던 사람이고 대중화시킨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 포크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땅에서 자란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건너와서 그게 민중이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저 기억하세요?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MBC 라디오에서 라디오만 그랬지. 어쨌든 라디오에서 분명히 운전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섬에 어떤 어부가 뭐 할 때 부르는 민요 노래. 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맞아요. 그런 걸 녹음을 해갖고 뭐 어느 악기 부른 노래에서 계속 그걸 틀어줘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민족주의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쇼팽이 그랬던 거고 그죠? 그 차이콥스키 그리그가 그랬던 거고 전부 다 우리 민속의 소리가 뭔가 들어가서 그걸 접해가지고 그렇죠? 저 신세계 교향곡도 그런 거고 전부 다 뭐 헝가리 거 폴란드 거를 섞어가지고 우리의 소리를 만들어낸 민족
이걸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환으로서 우리의 민속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주인이다. 그게 이 나라의 주인이지 이 외국말 잘하고 외국말 먹고 유학 갔다고 이놈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거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에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박경리의 토지입니다. 박경리의 토지를 보면요, 딱 1000장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은 나약하고 허약하고 애들 잘 못 낳고 이 머슴들, 청지기들 건장하고 얘네들이 아이를 낳고 이게 이제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보죠. 민중사관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민중이 그러면 들어가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봐서는 그게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종주의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피해 연연을 합니다. 진짜 한국 사람같이 이렇게 강아지, 순종 강아지 찾고 순수 혈통 찾는 민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도 순수 혈통 찾다 보니까 김정은이 저 자식까지도 무슨 백두 혈통인 것도 이 혈통이 거의 아주 그냥 거의 진짜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김정은 얘기 나와서 그런데 민족주의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나라 뺏기고 자기 문명 거부했고 말 달라지고 종교 이념 다 달라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도 이걸 엮어준 게 그래도 민족이다. 사실 민족주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지독한 역할에서 우리 경제 크는 데 있어도 민족 국산품 애용 같은 거 요즘 애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가전제품이 하도 후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사지 말고 우리 거 사자 뭐 이러고 있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워크맨 갖고 싶고 소니 트윈스런을 사고 싶은데 꼭 후진 삼성을 사야만 됐었고 미국 가서 그랬었던 애국심 때문에 순전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와갖고는 가면 갈수록 이 민족주의의 역기능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민족주의 역기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제일 듣기 싫은 말. 김정은하고 저하고 같은 민족이라는 말.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민족이 뭐길래 그놈하고 저하고 뭐가 같습니까? 가치관이 같습니까? 세계관이 같습니까? 자라온 환경이 같습니까? 앞으로 추구하는 게 같습니까? 그런데 이게 같은 거래요, 자꾸. 그럼 자꾸 봐줘야 된대, 같기 때문에.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봐줘야 된대. 우리를 다 죽이겠다 원자폭탄을 맞는데 절대 우리한테 쓸 거 아니래. 일본한테 쓸 거래. 이런 일이.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런데 놀라운 근데 실제로 그 고민을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면 민족주의 빼놓고는 이제는 사실 남북한의 통일을 논할 방법도 없어요. 뭘 갖고 합니까? 왜 통일을 해야 됩니까? 민족주의 매너 빼놓고는 사실은 이거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뭘 갖고 무너집니까? 우리 민족끼리 한결에 우리는 한결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거 빼놓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우리 또 깊이 들어가 그렇지만 공유하고 있는 거의 남북한이 유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게 인종적 민족주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5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거다 우리가. 그리고 이 5가지가 어느 한 사람이 하나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안에도 민족주의 당연히 제가 민족주의자가 아니면 굳이 한국 사람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사회주의, 기독교, 개화파 다 있습니다. 조금씩. 이게 놀랍게 지금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정리를 아직 제가 결론을 안 썼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이제 쓰면 쓸수록 나름대로 자꾸 결론을 이렇게 다듬어 가는데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아까 제가 초두에 이게 서로가 부딪혔는데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선택을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대화냐 아니냐, 근대 국가를 만들 거냐 아니냐, 봉건 국가가 아닌 근대 국가를 만들 거냐 아니냐만 유일한 기준이다 지금.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서 보면은 이 5가지 중에서 근대화로 가자고 하는 얘기냐 아니냐만 보면 돼요. 신중의정 척사파 안 가자는 거예요. 우리 거 옛날 거 좋다는 겁니다. 상방울려 자선하면 좋다는 거예요. 친일대화파 가자는 거예요. 근대화 하자는 거예요. 일본식 근대화, 일본 따라가자는 거예요. 친미기독교파 당연히 미국식 가자는 거예요. 근대화로 가자는 거예요. 근대 국가 만들자는 겁니다. 친소공산주의파 전근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막스주의는요, 근대화 이후에 나온 최초의 전근대 이념입니다. 왜? 산업화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막스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뭐 수렵에서 시작해서 농업을 해갖고 뭐 해서 산업사회를 했다가 산업사회를 갖다가 사회주의를 갖다가 결국 그 산업사회가 나오지만 그게 뭡니까? 내재적인 모순을 통해서 자체적인 모순을 붕괴해서 결국 사회주의를 갖다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로 갈 거다 그래요. 공산주의가 근데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 마크스가 상상했던 공산주의 이상국가가 뭡니까? 원시 공동사회예요. 농사짓는 원시 공산주의에 아무 사유재산 없고 원시 공동사회에 가서 뭘 하는 겁니까? 능력과 생산하고 필요한 만큼 갖다 쓰는 거. 우리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전근대 시대에 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막스주의가 그렇게 조선의 지식인들이고 제3세기 지식인들을 매력적인지 아세요? 산업혁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산업화는 뭐 무슨 뭐 고향을 다 찢어가지고 길거리를 내고 길을 내고 뭐 어디를 뚫고서 파괴하고 달동네나 만들고 사천 다 오염시키고 엉망진창을 만들고 누이는 뭐 어디 가갖고 뭐 방치공장에서 주거라고 일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걸 만들어내고 앉았는데 이거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냐. 근데 막스가 그러는데 이거 어차피 망할 건데.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거 어차피 망할 건데 아니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뭐. 이거 안 하고.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산주의 사회들이. 그 사회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세상에 좋은 거네. 안 해도 되네. 우리 지금, 왜냐면 원시 공동체 사회가 어차피 우리 하고 있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친소공산주의파하고 친중의정 척사파가 가장 잘 섞인 게 뭔지 저는 전원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롱런했던 전원일기라는 드라마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기 산업화가 됐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사업화가 됐습니까? 아무도. 그냥 3대, 4대가 모여서 같이 농사 짓고 아주 소박하게 재산도 많지 않지만 서로 항상 나누고 돕고 아웅다웅 다투다가 또 화해하고 그러면서 선하고 어질고 지혜로운 어른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몇 대가 어우러져 사는 그 조선 사람들의 꿈. 그거를 담아냈는데 그걸 완전히 공산주의와 유교가 섞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신소공산주의도 전근대, 어쨌든 근대 산업사회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종적 민족주의파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고 우리 거 그냥 우리 거 지키자. 민족주의 우리끼리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대화를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보면은 친중 근대화를 거부하는 친중, 친소 민족주의는 다 괜찮아요. 좋아요. 멋있게 들려요. 근데 근대화를 하자는 친일 개혁파, 친미 기독교파는 근대화를 가는 거는 다 나빠요. 나쁜 걸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근대화로 가는 거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있는 거죠. 힘드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정말 근대화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진정한 근대화로 가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이 사실은 한국 사람 만드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간 말씀드릴 때 이만 마치고 간절히 이렇게 질문을 감사합니다. 두번 정도만 해서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 꼭 질문을 좀 하고 싶다는 것 있으면 두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59회 윤태호입니다. 오늘도 함원장님 강의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1권하고 2권은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쭉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사람은 어떻게 만들 거냐의 그 주제가 선생님 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사서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경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그 많이 활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업조이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수민군께서 그 대통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구성을 할 때 고려한테 사법의 업무를 맡기면서 많이 하라와 업조이인을 잘 다스리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오만한 이족과 교활한 하족 그 다음에 업조이인이라는 것은 지금 숫자로 얘기하면 수천만의 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위 그 주권을 다스리기 시작을 할 때만 해도 벌써 이족의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수천만이 살았다. 근데 그 중에서 교활한 평안한 자들도 있었고 또 그 하서족의 사람들이 많이 교활하니까 이걸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저희 그 동이족, 저는 그 우리 한민족을 동이족의 후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동이족이 그만큼 많이 중국 대륙에서 생산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 논어에 보면은 그 공자께서 하신 말씀에 자원 이적지 유분 불여제하지 부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적에는 군이 임금이 계시가 있는데 그 하나라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중앙 땅에는 임금이 없어가지고 그 동의의 그 문화보다 훨씬 우리가 못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모델을 갖다가 그 고조선 또 그 전에 배달 환웅과 단군의 시대에 우리 민족을 갖다가 가리키고 이끌었던 그런 걸로다가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새나라의 그 발전의 핵심으로다가 이끌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생님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한때 그 고조선 판단고기부터 해서 그거 참 많이 읽고 연구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어쨌든 개인이 자유롭고 개인이 자기의 창의력을 마음대로 발현할 수 있고 그 개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여자냐 남자냐 인종이 어떻고 신분이 어떻고 이런 거에 따라서 전혀 차별받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 시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경쟁을 해서 자기 거를 그 재산을 축적을 하고 거기에서 오는 여가와 잉여와 여가를 가지고 이제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간다고 같이 달고 그런 것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최소화가 되고 그런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이 저는 그것이 우리의 근간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색채가 들어가겠죠. 저는 그 색채가 이제 뭐 유교적인 색채도 남아있을 거고 불교적인 색채도 남아있을 거고 그런 것이 가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는요. 저는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솔직해요.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는요, 서양화라고 그랬어요. 근대화라는 말도 안 썼어요. 진짜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서양화예요. 우리가 무슨 국회를 들여오고 뭐 사법부를 들여오고 언론을 들여오고 대통령제를 만들어서 삼권 분립을 하고 뭐 경제 전부 다 그냥 서양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중국에서는 중체서양, 우리 동도서기라고, 일본에서 뭐 화원양자라는 말도 있지만 뭔가가 엑기스는 우리 거고 서양의 거를 갖다가 자꾸 과학기술 이런 것만 갖다가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제 중국의 양무운동 같은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그렇게 했는데 일본은 발가벗고 서양화를 처음부터 주창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서양화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이토 히로부미도 있고 오쿠보 도시미치도 있고 비스마르크 수염 다 기르고 옷 서양 옷을 입고 무도회하고 그러면서 그냥 서양을 그냥 베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와갖고 그러니까 원숭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도 서양 거를 그대로 베꼈던 일본과 중체 서용이라는 이름하에 우리 거를 핵심을 지고 서양 거를 빌릴 것만 빌린다라는 중국하고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나라가 자기의 전통도 잘 지키고 근대화도 잘했냐면 일본이 훨씬 중국은요 지금 시진핑이 한 거 또 중체 서용이에요. 또 사회주의가 맞고 서양의 이 시장 경제 이런 거는 장식으로 들어왔고 그게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자기의 핵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꺾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그럼 중국 꼭 그렇게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는 우리 거를 지키자, 회복하자는 얘기를 해도 되겠는데 저가 우리 거를 지키자고 얘기했을 때 너무 일찍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야 되는 거는 서양화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양 거를 빨리 배우는 것.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저는 봉건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고 우리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거는 이 봉건적인 가치관이 너무 많이 남는 거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항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 옛날 거를 연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는 거를 근대화, 근대 산업국가라는 걸 확실히 뿌리 내리면서 거기에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얼마든지 동의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번더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9회 이용훈이랍니다. 그 한국사를 지키기과 나아가야 될 방향 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여쭈려는데 어떠한 질문지라도 좀 하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자식이나 손자나 본인이나 부모가 이렇게 아들, 손자 이름을 지어줄 때도 그 뜻을 참 깊게 이렇게 해서 지어주는데 이 나라 이름도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나라 이름 지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한국이라든지 또 대한민국 이럴 때 그 이름에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참 궁금해가지고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시면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질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답변해 주시겠는데 유평 회장님. 오늘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제 적재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동감하고요. 한 가지 제가 한의학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데서 우리가 좀 요즘 그 일본을 좀 칭찬하거나 그러면은 다 투사에 이제 비난을 좀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원인을 이제 판단해 보면 우리가 이제 지배당했다는 수치심하고 열등의식, 일본은 벌써 선진화됐는데 우리는 이제 못했다는 그 열등의식 때문에 이제 그 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그 한의학에 대한 역사책을 좀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2000년도 초에 일본의 그 아키토 차랑이 그 기자회견에서 자기 몸 속에 그 한국인이 피가 이제 스며들고 있다는 그 발언을 해서 이제 놀랬던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딘가는 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DNA를 조사를 보니까 52%가 이제 한국인이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좀 더 봐있고, 일본 문화에서 보면은 이게 도레인이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은 다 이해하거든요. 그 도레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대륙에서 나온 저 사람들이 이제 일본을 이제 형성을 했고 지배했다. 그렇게 돼 있고, 일본 천황의 피 속에 사실상 아키토 천황 말대로 그 백제인들이 이제 많이 그 문물을 전해주면서 이 백제 왕족들이 결국 이제 그쪽이 이제 그 왕족이 이제 됐다는 것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걸 자꾸 감추기를 이제 잘 안 나타내려고 이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을 극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사적인 고대 사람들을 좀 많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진짜 예전에 그 교류, 그리고 우리 백제인들이 가서 일본 왕족이 됐다. 그럼 너희도 우리 뿌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런다면 그런 우리 열등감이 오히려 그것이 완화가 되고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시간 별로 안 주시죠, 저한테. 우선 그 국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역사책을 쓰면서 참 놀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 한국 또는 고려, 이런 고려라는 것과 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이홍장이나 원색의 이런 중국 사람들이 한국이나 고려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는 안 쓰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요즘 같은 이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딱 독립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게 중화질서라는 거는 화해질서라는 속방 체제에 있던 거고, 속방이라는 것은 조선은 분명히 중국의 종주권이 있고 우리 거기에 속방이었기 때문에, 다만 자기네 성하고 다른 거는 성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내치나 외교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건데, 당연 그 속방은 그거를 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보면은 성마다 이름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지방, 절지방, 무슨 요즘같이 딱 무슨 미국의 무슨 뉴욕주, 아칸소주, 지금같이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아니고, 우리도 호남, 호서, 호남, 무슨 양호, 수없이 이름이 있었듯이 사실 이름이 굉장히 다양했더라고요. 쓰는 이름들이. 그러니까는 일관적으로 쓰지도 않는데, 근데 거기에서 한이라는 자를 많이 씁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할 때에. 그리고 고려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오히려 조선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대화를 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를 별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튼 뭔가가 많이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새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오고 가던 어떤 거를 잡고서 더구나 대한제국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 대한제국을 아마 이름을 지을 때도 그런 고려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었던 거가 아니라 어쨌든 이 지방 사람들이 이 동북부에 있는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충 부르던 이름들 중에 하나였었던 게 한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관계는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도 그런 그 고대사 문제를 갖고 많이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저는 이
책에서도 쓰고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려 시대의 서금이라는 저 송나라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쓰죠. 1124년인가 책을 씁니다. 고려도경에 보면요, 와서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야, 이 고려 사람들은 도대체 맨날 서너 명의 부인이 있고 근데 너무 쉽게 이혼을 한다. 그냥 살다가 이혼하고 살다가 이혼한다 이제 그래요. 근데 그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중국식으로 봤기 때문에 그 부계 혈통 종법제도에서 맥락에서 봐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뭡니까? 여자가 살고 있고 남자가 장가를 들었다가 이혼했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요,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때가 많다고 맨날 비웃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목욕을 한대요. 고려 사람들이. 그럼 목욕을 하면서 그러고는 내과에, 바깥에 내과에 가서 남녀가 다 옷을 벗고 같이 목욕을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게 왜 이런 이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뭡니까? 지금 뭐예요? 남녀가 혼욕하고 혼탕 들어가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하고 목욕 많이 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는 정말로 똑같았어요. 달라진 게 뭡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중국의 종법제도라는 거를 들여와서 모든 거를 주자성리학이라는 걸 들어와서 조선이 이거를 바꿔버려서 바뀐 거지, 일본은 그대로 간 거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모습은 일본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이제 조선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저는 근데 저도 이제 천황이 아키토가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저는 참 그 논리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묘를 파다가 보면은 이게 가면 갈수록 이 조선 만도에서 건너온 부장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결국은 이게 조선 사람들이라는 거를 증명할 것 같아서 하다 말고 덮어버렸다. 이런 보도도 저도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그러면 만일에 그거를 다시 파내가지고 그럼 다시 재개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이제는 부인할 수 없게, 거부할 수 없게, 그래 일본의 황실은 조선 사람들이다, 건너간 사람들이다 라고 해버리면요, 그게 만약에 증명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한일 합방이 뭐가 됩니까? 일제시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와서 우리를 한 번에, 원래 어차피 우리가 헤어졌던 사람들 다시 한 번에, 그럼 굉장히 이상한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고 그거야말로 일본 사람들이 내선일체 하는 논리예요.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사실 제국주의 중에서 제일 이상한 제국주의가 그 제국주의예요.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한테 가서 야, 우리 어차피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동화에서 같이 사는, 말이 안 되죠. 프랑스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야, 너 우리 같은 민족이다, 자기 옛날 조상을 보니까 같은 조상이다, 같이 살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조선하고 일본은 하도 비슷해서 말이 돼요. 비참한데 조그만 이름 세자에다 한자 더 붙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일본말 한국말 문법도 똑같고 한 달이면 배우고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동화 정책이 굉장히 쉬웠던 거고, 물론 동화하면서도 차별을 두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은 지금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일본 교포 2cm, 3cm 감추고 큰 기업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교사라고 그 정도, 손정희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아예 대놓고 하지만, 그러니까는 그렇지만은 저는 감추면은 감춰줘요. 내가 조선 사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일본 사람 누구도 못 밝혀내요. 그렇게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가 자연 생각하게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겁니다.
일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궁극적으로 일본이 제가 아까 이제 그 쭉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특히 조선이 망한 거를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장 드린 말씀에 그 태제의 가장 무서운 자연적인 결론이 뭘까요? 일제시대는 조선보다 훨씬 낫었다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이제 토착이죠. 이게 진짜 친일파죠. 근데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나혜석, 최승희, 신여성, 교육받은 전 세계를 누비고 무용을 하고 전 세계를 누비고 문학을 하고 이런 춘원 이런 이 사람들이 이런 여성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조선시대에 그런 여성이 나왔습니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성이? 못 나오죠. 일제시대가 되니까 나오죠. 왜? 여성들이 해방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천민, 서국인, 이승만, 안창호 전부 다 서국인들이에요. 조선시대였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조선시대 500년 동안 과거 급제사 중에서 자기 본이 38선 이북에 있는 어떤 땅에 본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 과거를 패스한 사람이 2명입니다. 제 책에 정확하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서북인들이 어떻게 기업을 하든 뭐를 하든 지금 이렇게 왕성하게 정치를 하든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근대 국가가 돼서 그 차별이 없어졌죠. 누가 없앴습니까? 조선시대와 조선이 안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역사가,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역사가 못 다뤄요. 절대로 못 다뤄요. 지금까지. 이 부분, 그러니까는 역사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든 역사, 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전교조고 뭐고 전부 다 가르치는 역사는 딱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근대화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었다. 조선의 자본주의에 맹하는 보부상들이었고, 보부상들을 내버려뒀으면 이 사람들이 상업활동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김영석 선생 이런 분들이 그 맹화론을 만드셨던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시민사회, 시민의식, 근대 시민의식을 누가 만들어? 동학이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회종개혁 14조 뭘 해갖고 전봉준하고 홍경훈하고 그 동의를 해갖고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다 신분제 철폐. 근데 신분제 철폐하자는 얘기는 한나라 때도 나와요. 밀라만 일어나면 신분제 철폐. 그거 갖고 전혀 근대화가 아닙니다. 홍길동도 신분제 철폐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써서 그 대신 뭐라고 합니까? 자, 동학도 있었고 보부상도 있었고 내버려두면은 자생적인 근대화를 다 할 수가 있었고 산업화도 할 수 있고 민주화도 할 수 있었던 나라를 일본과 그 악재미 친일파들이 들어와서 일본식 근대화를 억지로 시켜버려서 왜곡된 근대화를 만들어내고, 그러고는 미제가 또 들어와서 미제를 통해서 더 왜곡이 되는 왜곡된 근대화를 했다는 게 지금 우리의 역사의 대서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왜곡이 됩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왜곡된 역사는 또 뭡니까? 역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현실화된 역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곡된 역사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누구 기준에 의해서, 누구의 기준에서 왜곡이 됐다고 그럽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근데 그런 역사를 하다 보면 동학을 짓밟은 게 일제 군대와 저거 받고 저거 하면서 계속해서 그 핍박. 그래서 지금 없고 동학의 후예들한테 보상금을 준대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그럼 임진왜란 사람들은 어떡하고 병자호란 때 사람은 어떡하는 거고 어디까지 가? 이게 역사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역사가, 이렇게 후진 역사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거 어디 가서 역사를, 그래서 저는 그 해겔의 말을 제일 좋아하는, 해겔의 말이, 해겔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The lesson of history is that we learn nothing from history. 네? 우리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쓰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배워요. 그런데 핵심이 일제시대. 이 일제시대가 분명히 경제성장이 무섭게 일어났었던 거고, 삶의 질이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졌고, 교육을 전혀 교육 못 받고 차별만 받은 사람이 다 철폐되고 그랬었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큰일이 나는 이런 엄청난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서서히 제가 풀어가느라고 한 발 한 발 풀어가는데, 제가 1, 2, 3권을 사서 보시면은 특히 이 문제에 관심 있으면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조선시대의 사회상입니다. 19세기 조선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정치를 했었고, 어떻게 다스렸는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까 말씀 천주교에서부터 동화까지 전부 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들고 일하는 걸 찍어 누르다가 어쩔 수 없이 일본이 들어와서 청일전쟁을 시작해서 중국을 축출을 하면서 갑오경장이라는 걸 시켜서 처음으로 개혁을 해본데, 그게 또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과정을 제가 4권에서 이제 깊이 있게 다룰 건데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역사를 정말로 한번 제대로 즉시, 저를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는 어느 단계에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라는 걸 알아야죠. 그 저의 과거에 대해서 그냥 거짓말로만 계속 해놓고 하면 그 나중에 가서 전혀 엉뚱한 짓 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정신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과거에 어떤 과거를 자꾸 의식적으로 찍어 누르다 보면은 완전히 왜곡된 의식을 갖게 되고, 왜곡된 과거 의식을 갖게 되고, 정신 분석하게 되니까 프로이드고 무슨 이용이고 그거를 풀어주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자기가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고 하기 싫은 거를 직시하게끔 해야지만 그 사람이 건강한 자아가 돌아온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역사가 완전히 피하고 회피하고 왜곡하고 덧칠하고 미화시키고 국뽕하고 앉아있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 사람이 누구냐? 와레스다시라는 질문을 우리 들을 걱정 없어졌어요. 너무 잘 살고요. 너무 훌륭한 나라 만들었으면, 이제는, 그때는 이런 얘기 하면은 자학사관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자학사관 아니에요. 이렇게 잘 된 나라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이런 걸 극복하고 왔다는 얘기하면 더 멋있는 역사가 되면 됐지, 자학사관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진솔하게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할 때가 됐다, 충분하게 받아들일 여건도 됐다 싶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정확히